네, 교재 33페이지 패스워드 세 번째,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 우선 이제 읽기 학습 장애와 관련된 부분, 또 이와 관련된 교수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개관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걸 좀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관을 한번 보면 그 내셔널 리딩 패널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 내셔널 리딩 패널이라는 단체에서 총 읽기 교수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수 영역이라는 것을 5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5가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읽기 선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기 선수 기술, 읽기 선수 기술. 읽기 선수 기술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읽기를 하려면 사전에 이런 기술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총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총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프린트 인식이라고 하는 거, 프린트 인식이라고 하는 거. 프린트 인식이라는 것은 글자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메뉴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한글을 모르는 아동이라도 이 메뉴판이라는 것이 음식을 주문하는 어떤 뜻을 전달하는구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또 메뉴판이라는 것은 펼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모지식이라는 거, 자모지식, 자음과 모음에 해당되는 지식이라는 거. 여기에는 자모 이름과 자모 소리라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지지요. 예를 들어서 기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읽는 기역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는 뭡니까? 읽을 수가 없지요. 모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아라고 읽으면 되는데 자음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는 뭐다? 자음을 갖다 읽을 때는 여기다가 을을 붙여준다. 그래서 그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음의 이름이라는 것은 기역이지만 이 자음의 소리라는 것은 그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의문의 인식이라는 거, 의문의 인식. 의문의 인식. 특히 시험에서도 의문의 인식이라는 것은 기출이 되었었고, 또 김혜아 교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떤 그 말소리를 갖다가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리의 최소 단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가 사과라고 하는 말을 학생에게 들려주면 학생이 사과라는 것을 변별할 줄 알고, 또 사과라는 말이 사자라고 하는 의문하고 과자라고 하는 의문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네요. 듣기 이해. 듣기 이해는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이것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결국에는 이 4가지의 읽기 선수 기술이라는 것이 향후 읽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향후에 높은 읽기 수준을 보이는 반면에 이 4가지가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은 뭐다? 읽기 능력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지라는 거, 단어인지. 단어인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어를 소리내어서 읽고 이것을 갖다가 의미를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자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 사자라는 글자를 기본적으로 소리내서 읽을 줄 알아야겠지요. 소리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소리내서 읽는 과정을 우리들은 음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해독이라는 용어를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것을 소리내서 읽으려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시5세 소리가 무엇인지, 아의 소리가 무엇인지, 지5세 소리가 무엇인지, 아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순식간에 파악하고 이 소리를 갖다가 다시 결합을 해야겠지요. 결합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잠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단기 기억에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갖다가 연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사자라고 읽는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자라고 읽었을 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내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그 사자, 사자라고 발음이 나는 그 사자, 그 사자와 내가 방금 읽은 사자라는 소리가 매칭이 되느냐라는 과정, 의미 연결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인지라는 것은 두 가지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소리내서 읽는 과정, 해독이라는 과정과 의미를 연결하는 과정, 의미 파악의 과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내서 읽는 거, 음독이라는 거, 해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수법이 뭡니까? 이제 파닉스 교수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의미를 강조하는 교수법을 뭐 의미 중심 교수법이라고도 하고 뭐 총체적 언어 교수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단어 인지에서는 교수법이 크게 유형이 이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총 세 가지 유형인데 아까 해독을 강조하는 뭡니까? 해독 중심의 교수법, 해독 중심의 교수법.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 중심의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우리 교재에는 더 있지요. 하나 뭡니까? 다감각 중심의 교수법, 다감각 중심의 교수법, 다감각 중심. 보통 이 다감각 중심을 전통적 언어 교수, 읽기 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왜 전통적이냐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시행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수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에서는 해독을 강조하고요. 세 번째에서는 의미를 강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다감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전에서는 학습장애의 읽기 문제라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심리 과정의 문제로 봤던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시지각이라든가 청지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시지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자를 읽었을 때 이것들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지각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지각을 다른 예를 들어서 청지각이라든가 운동감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이런 감각으로 대체해 주거나 또는 보완해 주자. 그렇기 때문에 단일 감각이 아니고 다감각 중심으로 교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수해봤더니 뭐다? 효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감각 중심 교수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기출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기출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 인지라는 거. 그런데 단어를 읽을 줄 안다고 글을 유창하게 읽는 것은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읽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더라. 읽기 유창성. 읽기 유창성이라는 것은 글을 빠르게 읽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근데 단순히 빠르게 읽는 능력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마지막 표현력을 가지고 읽어야 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현력을 가지고. 정확하고 빠르게 읽을 때 적절한 표현력을 갖고 읽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력이라는 것은 마치 그 아나운서가 어떤 리포팅을 하거나 시를 읽을 때에 감정을 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쉬어야 될 때 쉬어 읽느냐, 끊어 읽을 때 끊어 읽느냐, 아니면 뭐 억양과 관련된 것들, 강세와 관련된 것들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어휘라고 하는 영역이 있지요. 어휘라는 영역.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가리키는 교수 방법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 교수라고 하는 거, 직접 교수. 두 번째는 간접 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교수라는 것은 어휘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지요. 애한테 A는 B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간접 교수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 학생이 이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접 교수, 간접 교수뿐만이 아니고 어휘 수준을 갖다가 양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질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양은 뭡니까?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질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 어휘, 단어를 갖다가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 또 이런 수준에 따라 교수법들이 또 파생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최종 목적은 뭡니까? 독해를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해하기 위해서 읽기,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읽기, 이해를 가리키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략이라는 것은 단일의 한 가지 전략만 사용하는 뭐 단일 전략과 관련된 것들,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복합 전략 또는 뭐 다전략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죠. 이 구조를 알고 있고요. 이 구조에서 더 들어가서 각자에 해당되는 교수법들이 뭐가 있는지를 구조를 외워야지만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이것을 외울 수가 없다라는 것. 총 내셔널 리딩 패널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읽기를 가리킬 때 효과적인 영역을 총 5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읽기 선수 기술이라고 하는 것, 단어 인지라고 하는 것, 읽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 어휘라고 하는 것, 읽기 이해라는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찝으면 어떤 강론서에서는 읽기 선수 기술로 나누고 있는데요. 특정 강론서에서는 단순히 5개에서 하나는 읍내 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강론서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읍내 인식, 단어 인지, 읽기 유창성, 어휘, 읽기 희 이렇게 5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교재 33페이지로 가서 차근차근 보면요. 거기 이제 배경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수준을 3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단어 수준의 이해, 문장 수준의 이해, 글 수준의 이해,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어 수준을 이해하려면 읽기 선수 기술이라든가 단어를 소리내서 읽고 의미를 연결하는 단어 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 문장 수준 이해하려면 여기에는 이제 읽기 유창성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어휘라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또 이제 제가 추가하자면 단어 인지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문장 수준에서 읽으려면은. 그다음 글 수준에서 읽으려면은 읽기 이해라는 거. 근데 하위에 있는 것들이 다 누적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이런 단계를 거친다 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34페이지에 읽기 선수 기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프린트 인식이라고 하는 거. 프린트 인식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글자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2가지로 나누지는데요. 프린트 기능에 대한 인식, 그 다음 프린트 관례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프린트 기능이라는 것은 뭐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글자가 메시지나 의미를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프린트 관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또는 책을 읽을 때 습관화되어 있는 어떤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로 읽는다라고 한다가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라든가, 그러니까 책장을 넘길 때는 어느 방향으로 넘긴다라고 한다든가, 책이라는 것은 뭐다 표지가 있고 그 안에 내지가 있다라고 하든가, 이런 형식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식성이라고, 초기 문식성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형성해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겠죠. 이 학생이 한글을 모르더라도 책을 많이 읽어준다든가 어떤 글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글자를 모르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학급에서 아침에 특수학급에서 이제 별도 아침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는 뭘 했었냐면 아침마다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만 배제가 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림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게끔 했어요. 그림책을 보게끔 하고 책을 넘기는 방법하고 그림책을 볼 때 이쪽부터 이렇게 본다. 요거 하루 뭐 얼마 안 걸렸거든요. 금방 하더라고요. 이거 하니까. 근데 그거 가니까 아동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그림책 빼가지고 이제 거기에 글도 있지요. 물론. 근데 그거 빼가지고 읽는 거죠. 다른 애들과 똑같이 한글은 모르지만 계속 몇 번씩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떤 그 초기 문식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발전돼서 글자를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게 되더라.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뭘 가르치겠습니까? 자음과 모음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36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모지식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글자를 읽으려면 자음과 모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음의 이름이라는 거, 모음의 이름이라는 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름으로 기억을 하지요. 이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소리라고 하는 거, 아까보다 을을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을을 붙여서 읽어야 된다. 소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함정을 팔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모의 이름과 소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예시문에 자모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자모의 소리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메뉴에 있는 같은 자모 지식, 자모자의 이름을 듣고 해당 자모 뭐 가리키는 거. 그다음에 자음자, 모음자의 이름을 뭐 순서대로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때 밑에 이제 있는 패스플러스에 있는 것들은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는 이제 의문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선 기출도 됐었고요. 이거 많이 강조하시는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의문의 인식은 읽기 능력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유치원을 다닐 때 의문의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은 향후 읽기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예측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 인식을 잘하는 학생은 보다 읽기 능력, 특히 단어 인지 능력이 수준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단어 인지를 가리키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의문의 인식을 미리 사전에 같이 가르쳤을 때 이런 것들이 단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멘트가 이제 기출이 되었던 것이고요. 의문의 인식과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이것을 A에게 가리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써라라고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의문 인식 능력은 보다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의문인식 단위 과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의문의 인식이라는 것을 훈련하려면 어떤 유형과 어떤 방법으로 가리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문의 인식의 단위라는 것이 있네요. 의문의 인식의 단위라는 거. 결국에는 소리의 단위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소리의 단위를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총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음절이라고 하는 거, 음절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초성가군인가요? 초성가군. 세 번째, 음절체 종성.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음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달림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달림으로 한번 나눠보면요. 우선 이제 음절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면 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초성가군, 음절체 종성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하죠. 이제 음소부터 한번 해보면 음소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된다라는 건데 디귿이라고 나누면 안 되고 말소리이기 때문에 디귿이 아니고 아까 을을 붙여서 드라고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라는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리을이 있는데 리을이라고 나누면 안 되죠.
을이라고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요. 님도 마찬가지로 느라고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미음이니까 음이라고 나눠주면 되겠네요. 어렵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발음했을 때 달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아을 느이음, 드아을 느이음, 드아을 느이음을 계속 빨리 하다 보면 달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돼요. 드아을 드아을 달이라고 됩니다.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초성 가군이라고 하는 거, 음절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말이라는 것이 초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받침에 해당되는 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여기서 초성 가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성을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을 묶어주면 이것이 가군이라는 겁니다. 가군이라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이름을 가지고 한이라고 써보면 어디가 초성입니까? 요 히옷에 해당되는 부분이 초성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가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갖다가 온셈 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초성이라는 것은 온셈, 가군이라는 것은 라임. 우리가 랩을 할 때 뭡니까? 라임을 맞추게 되죠. 요 가군을 맞추는 것을 라임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소하죠. 이런 구분이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우리는 어떤 구분이 굉장히 친근하냐면 음절체 종성이라는 구분이 굉장히 친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절체 종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누냐면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으면 여기를 묶어서 음절체라고 하는 거고요. 음절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를 말 그대로 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음절체라고 한다. 음절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 니은에 해당되는 부분은 종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몸통에 해당되는 하라고 하는 것은 음절체에 해당된다. 음절체에. 그래서 영어에 보면 바디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절체라고 하는 것은 몸통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 계속 보면은 금방 합니다. 이거 별로 안 어렵고요. 나눠볼까요? 나눠보면 자, 우선 초성 가군부터 나눠보면 우선 초성,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야 되니까 드지요. 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를 제외한 가군이니까 드, 알이 될 거고요. 님에서는 느, 그 다음에 임이 되겠죠. 느, 임이 되겠다. 초성 가군은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음절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만 남겨놔야 되니까요. 뭡니까? 다, 그 다음에 을이고요. 여기서는 뭡니까? 니, 음이네요. 그죠? 니,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어려운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초성 가군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음절체 종성이라는 것은 조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받침을 학습할 때 그 음절체 종성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 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달, 말, 살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리을이라는 받침을 학습할 때 다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요. 마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요. 사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 여기다가 리을 합성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설체 종성이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외국에서는요.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달말살이 있으면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배웁니까? 요 알이라는 거. 요걸 공통 요소로 해서 초성만 바꿔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웃어요? 이상한가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에서는 이 초성 가군의 방식을 가지고 음은 훈련하는 것이 큰 효과는 없지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음설체 종성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뭡니까?
소리를 어떻게 이제 제시하느냐. 학생에게 훈련할 때 소리를 음절 단위로 제시할 것인지, 음소 단위로 할 것인지, 음절체 종성의 단위로 할 것인지, 초성 가군의 단위로 제시할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 소리를 가지고 아동 보고 어떻게 조작해봐라 라고 하는 과제 단위라는 것이 있지요. 과제 유형이라고 하는 거. 과제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과제 유형도 이제 총 6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변별이라고 하는 거, 변별. 두 번째가 분리, 세 번째가 분절, 네 번째가 합성, 다섯 번째가 탈락, 여섯 번째가 이제 대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제일 어려운데요. 변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특정 소리를 찾아라라는 겁니다. 특정 소리를 찾아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주고선 여기에 사자 그림, 뭐 바다 그림, 뭐 바위 그림을 주고서는 뭡니까? 사로 시작하는 그림을 찾아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변별 과제에 해당이 될 거고요. 분리 과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 소리하고 중간 소리, 뭐 끝 소리를 찾아봐라. 뭐 이런 겁니다. 조금 헷갈려요. 변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하나의 소리를 변별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 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를 따로 띄어서 이 소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분절이라는 것은 들려준 소리들을 나눠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려준 소리들을 나눠라, 다 나눠봐라, 쪼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 했습니까? 우리가 분절이라는 것을 한 거죠. 방금 분절이라는 과제를 다 한 거고요. 합성은 뭡니까? 분절의 반대겠지요. 소리들을 갖다가 다 합쳐라. 결국에는 달 따로, 님을 따로 주고 이것을 합쳐봐라. 그러면 달림이라고 합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합성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탈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특정 소리를 빼라라는 거죠. 빼라. 예를 들어서 달림이라고 하면 달림에서 을을 빼라. 그러면 다님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다님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요. 대치는 뭡니까? 특정 소리를 갖다가 바꿔라. 달림에서 을을 갖다가 음으로 바꿔라. 그러면 담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총 6가지의 과제가 있는데요. 여기 탈락, 대치, 분절, 합성은 다 잘합니다. 근데 이 변별하고 분리, 그리고 이것과 변별이 3개가 서로 헷갈리게 되죠. 이 3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변별이라는 건 뭐다? 어떤 특정 소리를 알고 있는가, 특정 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별해서 알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분리라는 것은 한 소리를 띄어서 네가 알고 있느냐, 첫 소리가 뭐냐, 중간 소리가 뭐냐, 가운데 소리가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분절은 다 쪼개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37페이지에 의문의식 단위 및 과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 무슨 소리인가요? 나팔 소리인가요? 보면 그 음절 단위에서 음절 변별이 기출이 된 겁니다. 음절 변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과제를 주고 이거에 해당되는 의문 인식의 단위와 과제 유형을 써라라고 하는 문제가 기출이 됐다. 음절 변별이라는 거. 음절 변별이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 앞에 있는 그림들을 주고 그림을 손으로 짚으면서 읽어주는 거죠. 사자, 두부, 버섯, 고추라고 읽어주면서 여기서 두자로 시작하는 그림을 찾아봐라 라고 그러면 두부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성 가군, 음절체 종성 같은 경우에는 변별 합성, 분절 과제만 있는 겁니다. 변별 합성, 분절 과제만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음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변별이라는 거 한번 보면 거기 보면 사운드 매칭이라고 되어 있지요. 요걸 기억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운드 매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레미파가 있으면 드로 시작하는 그림을 찾아라. 사운드 매칭 아까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소리를 찾아봐라 라는 거.
분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학생이 개라고 따라하고 개의 첫 소리가 뭐냐라고 하면 그다라고 하는 거. 기억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그라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합성 같은 경우에는 그하고 애를 합쳐주고 합쳐봐라 개. 요 또 등장하네요. 한 번씩 꼭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동물이. 그 다음에 분절 같은 경우에는 구를 주고 나눠봐라. 그우다. 탈락은 새를 주고 스를 빼라. 그러면 애가 된다. 대치는 나에서 아를 이로 바꿔봐라. 그러면 니가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걸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글자 모르는 학생에 대해서 파닉스 교수를 할 때 이런 그 음소 단위보다는 음절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 뭡니까? 그 자모의 소리하고 이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을을 붙여서 읽는 것이 조금 쉽지 않죠, 그죠? 이런 거고요. 지금 음소 합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기출도 됐었는데요. 한 문제에서 기출됐던 겁니다. 음소 합성이라는 부분이 기출됐었고요. 뭐라고 기출됐냐면 음소 합성이라는 것을 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를 써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출이 됐습니다. 근데 뭐 쉽습니다. 우선 음소하고요. 음절은 쉽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성, 가군, 음절체, 종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인지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37페이지에 그 패스 플러스에 보면 변별 과제 중에서 죄송합니다. 그 의문 인식의 과제 유형 중에서 변별이 가장 먼저 발달한대요. 그 다음에 합성, 분리, 분절, 수세기가 발달한대요. 수세기라는 건 뭡니까? 음절을 주고 음절의 수를 몇 개인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사과 그러면 음절의 수는 2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마지막에 탈락 대치가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거 기억을 조금 합시다. 이거 기억합시다. 요것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쓰신 요거가 수록되어 있는 그 교수님한테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 학습장에 읽기 교수에 대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수업의 뭐 한 40%, 그러니까 이제 총 수업의 한 40%를 거의 이제 이문의 인식하고 단어 인지에 해당돼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40페이지로 가면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의문의 인식을 가리키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9페이지 처음에 보면 아동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두 번째, 음소 분절 및 음소 합성하기. 이게 제일 쉽지요. 분절하고 합성이 제일 쉬우니까 이런 부분. 세 번째, 이제 구체물 활용하기. 요거 이제 별표 하나를 해주시고요. 단순히 의문의 인식이라는 것을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물과 같이 사용해서 교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지요. 거기 보면 처음에는 뭡니까? 무라고 하는 음을 가리킬 때 하나의 칩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것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라고 다시 발음하면서 칩을 아래로 내린다라는 거. 결국에는 무라고 하는 것을 요 칩이 무라는 것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표현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쭉 보면 두 번째 플라스틱을 짚으면서 아라고 말한다. 또 아라고 발음하면서 플라스틱 칩을 아래로 내리게 된다라고 하고 있지요. 그럼 무라고 하는 거, 아라고 하는 거 했으면 그 다음에 합성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그 칩 2개를 갖다가 가까이 붙여서 내리면서 마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구체물을 사용해서 음의 인식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낮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결합한 의문의 인식 교수. 그러니까 의문의 인식을 하는데 단순히 의문의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파닉스라고 하는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칩 대신 낮자 카드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글자를 보여주면서 의문의 인식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41페이지를 보면 의문의 인식 활동이라고 하는 거. 이제 쉬운 활동에서 복잡한 활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과제 유형과 달리 운율이 포함된 노래 부르기라는 것을 시작해서 문장의 분절, 음절의 분절과 혼합, 합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합성.
시작음 가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초성 가군을 이야기하는 거고, 초성 가군 분절 및 혼합이라는 활동, 마지막엔 음소 분절 및 혼합이라는 활동하게 된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 좀 번역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였으면 초성 가군이 아니고 음절체 종성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넣었을 텐데 초성 가군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외국에 있는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듣기 이해라고 하는 부분들, 말 그대로 구어로 이야기해줬을 때 이것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가장 짧네요. 이제 동그라미 2번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이것은 공부할 내용이 없고요. 지금 책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것이 있어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나온 김에 얘기를 해주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던 강론서라는 것은 이제 김동일 교수님 외에 다른 교수님이 쓰셨던 강론서가 원래는 전통적인 바이블에 해당됐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김동일 교수님이 쓰셨던 책을 기본서로 봤었는데요, 전통적으로요. 근데 이제 김혜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학습장애 아동 교육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내용의 그 이동이 추가 그 김혜아 교수님으로 옮겨왔어요. 그 책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김동일 교수님 책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김혜아 교수님에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그 패스워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지처리 결합 모델이라는 것도 김혜아 교수님이 형성하고 있는 그 학파에서 주장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나온 것들이 여기 있는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재 반응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김동일 교수님이 주로 분파를 형성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축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요새의 그런 그 기출의 포인트를 봤을 때는 그 추가 김혜아 교수님 쪽으로 옮겨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최근 출간된 학습장애 총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학습장애 총론에도 이제 김혜아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 교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그 학습장애 학회 차원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뭔가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발표되었던 그런 학습장애 관련된 이론을 총정리해놨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순위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순위를 나누자면 김혜아 교수님 책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나갈까요? 단어 인지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읽기 교수법이라는 것을 따로 빼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단어 인지를 가리키기 위한 교수법 안에 다감각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독 중심의 교수법, 그리고 의미 중심의 교수법이 다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통적 읽기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 다감각 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학습장애의 읽기의 원인이라는 것이 시지각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라고 봤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다? 지각 중심의 시지각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도 이것이 해독 중심이냐 의미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나누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이기 때문에 기출되기는 힘들겠지요. 기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기출된 적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퍼날드의 읽기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 이 퍼날드의 읽기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장애 강론서에도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에게 읽기를 가리킬 때 어떤 방법 쓰느냐 해서 퍼날드의 읽기 교수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각을 전부 사용한다라는 거. 시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각이라는 건 뭡니까? 말하고 듣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촉각이라는 것은 손을 사용하는 것, 운동감각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전체적인 단위로서 단어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단어를 학습할 때에 음소 수준으로 쪼개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어를 통학습 단위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파닉스의 요소가 아니고 어떤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강조하는 교수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동의 흥미라든가 동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생각 한번 해보자. 아까 그 단어 인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해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쪼개서 파닉스를 만들어 보는 거고, 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그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읽는 방법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자주 노출시키긴 시키는데 전체 맥락 속에서 노출시켜서 이것을 익숙하게 하자. 근데 읽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 중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이 중심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니네 음이 중심으로 가리키는데 백날 그렇게 해봤자 애가 못 읽어. 읽을 수가 없어. 왜? 읽는 방법을 니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냥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만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무리 니들이 그거 해봤자 애들은 읽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이 중심에서는 해독 중심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언어라는 것은 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니들처럼 무의미한 음소를 갖다가 다 쪼개가지고 가리킨다고 아동의 읽기 기술이 단어 인지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 단위로 해야 되고 주제 단위로 가리켜야 되고 흥미 있는 주제로 가리켜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읽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음이기 때문에 읽기에 듣기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고 쓰기도 포함되어야 되고 말하기도 포함되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는 뭐예요? 해독 중심으로 갔을 때는 이거 다 쪼개서 이거 합성하는 거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루하겠죠. 학생의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퍼날드 읽기 교수법에서는 단어 전체를 갖다가 학습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학생의 동기를 고려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학습 자료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흥미있어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맥락 안에서 단어의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단어를 반복 숙달하는데 유용한데 여기에서는 시각적 형태를 강조한다는 거. 어떻게 시각적 형태를 강조할까요? 5번에 보면 다감각적인 방법으로 시각적 형태를 강조하게 되는데 단어를 눈으로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말하고요. 말하면 듣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것을 갖다가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 눈으로 쫓아가서 보고요. 말해서 그걸 듣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쫓아가면서 글자 쓰는 방법을 추적해 보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퍼날드 교수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절차를 볼까요? 이제 절차 보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봤던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판서 안 했는데요. 한번 보면 뭐가 있을까요? 교수법 중에 다감격 중심의 교수법에서는 방금 본 이제 퍼날드 교수법이라고 하는 거, 길링엄 교수법이라고 하는 거, 헤이젠 커크앤커크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신경학적 각인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해독 중심 방법에서는 음운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 언어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방법, 의미 중심 방법에서는 언어 병원법이라고 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통언어 접근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결국엔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8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8개도 다 계율을 나눠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계율을 짜고선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이 8개의 절차를 아는 것이 힘들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비중을 좀 나누자면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여기를 조금 낮게 보시고요. 여기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봅시다. 퍼널드 읽기 교수법.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학생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를 한번 말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교사가 받아 적게 되겠죠. 그러면 적은 이야기 중에서 학습할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갖다가 교사가 단어장에다 쓰고 단어장의 단어를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따라가고 말하고 듣고 손으로 추적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단어를 다감각으로 학습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하게 되면 단어를 알파벳선으로 보관을 하게 되고요. 학생이 학습한 단어를 직접 쓰는 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쓴 단어를 갖다가 교사가 워드로 작성해서 글을 다시 출력하게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학생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렵네요.
좀 요약하면 어떨까요? 학생 보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학생이 단어 학습을 한 다음에 교사가 다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시 복습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그 다음에 다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단계에서 뭘 하냐면 단어를 손가락으로 따라 쓰는 거, 추적하는 것을 뺍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단계를 다 그대로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대로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학생 보고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라고 하고요. 그걸 교사가 받아 적고요. 거기서 단어를 추려내고요. 학생이 학습하게 되는데 손가락으로 따라가는 것은 하지 않고 단어를 학습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교사가 워드로 치고 워드로 친 것을 학생이 다시 복습을 하고요.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 내가 미안해지죠? 3단계로 가면은 이제 학습 자료가 변경됩니다. 가로하시고 학습 자료의 변경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학습 자료가 변경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학생이 말했던 것이 아니고요. 평소 학생이 흥미 있어 하던 책으로 학습 자료를 변경하게 됩니다. 책으로 학습 자료를 변경하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어를 쓰고요, 복습하고요, 검토하고요, 마지막에 글 쓰는 활동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4단계 가면은요, 학습 방법이라는 것이 변경됩니다. 이거를 쓰시기 바랍니다. 학습 방법의 변경. 학습 방법의 변경. 여기에서는 그 낯선 단어를 학습할 때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요. 어떤 문맥 속에서 이것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학습됐던 단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1단계에서는 뭐다 학생에게 말하고 싶은 거 말하라고 하고 그것을 교사가 받아 적음으로써 그 안에 단어를 추려서 학생이 학습하게 하는데 그 학습을 할 때 시각적으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추적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런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교사가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글을 만들게 되고 워드로 쳐서 출력하면 학생이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학습하는 단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2단계에서는 뭐다? 손으로 추적하는 단계를 뺀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 자료가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흥미 있던 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네 번째는 단어 학습을 할 때 새로운 단어, 모르는 단어를 학습할 때 문맥이라든가 이전에 학습했던 단어를 기준으로 어떤 것을 유추해 보는 방식으로 학습 방법이 변경된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패턴이고요. 절차가 너무 어려우시면요.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퍼날드 교수법이구나라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퍼날드 교수법이라는 것이 어떤 해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전체 단위로 삼아서 학생의 동기를 높이고 흥미 있는 자료를 사용해서 맥락 안에서 가르치는 방법이다라는 것들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네요. 벌써 지치네요.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길링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것을 이제 길링엄 혼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길링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튼이라고 하는 신경과 의사가 같이 만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튼이라는 사람이 신경과 의사인데요. 왜 읽기 장애라는 것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뇌라는 것이 좌방구와 우방구로 나눠지는데 어떤 글자, 단어라는 것이 정보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떤 좌방구에는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만 우방구에는 이것이 반대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바나나라고 하는 말이 좌방구로 들어오면 우방구에서는 나나바라고 이것이 반대로 상이 맺히게 된다라고 본 것이요. 어떨 때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좌방구나 우방구가 동일하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달 초기에 좌방구가 보통 우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좌방구가 우방구보다 굉장히 우세하게 되는데요. 또는 안 그런 사람은 우방구가 우세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우세성을 개발하지 못했을 때는 좌방구와 우방구가 동일하게 사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서로 헷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정보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장애 학생들은 반전이라고 하는 글자 읽기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오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악을 한 겁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나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나나바라고 읽는다든가 또는 곰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문이라고 읽는다던가 이런 반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길링엄 오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리킬 때 어떻게 된다? 음소를 다 쪼개서 가리켜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쪼개는데 헷갈리니까 뭐다? 색깔을 서로 달리해주자. 자음과 모음의 색깔을 달리해주자라고 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음소를 쪼개서 가리켜야 되니까 학생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엄청 지루하겠죠. 이걸 계속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단계를 보면 총 3가지의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문자와 음소의 대응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바나나라는 것을 같이 제시하고 바나나 안에 있는 그 비읍이라는 음소의 어떤 그 소리를 갖다가 학습하겠죠. 그러니까 바나나에 있는 비읍이라는 것이 브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리킬 것이고요. 또 문자 이름이라든가 여기에 대응하는 음소를 이렇게 해서 다 가리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가르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음운 혼성 활동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 배웠던 음소들로 갖다가 단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배웠던 음소들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 보는 활동, 음운 혼성 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한 다음에 단어들을 갖다가 보관하게 되는 거죠. 카드에다 보관하게 되고요. 3단계에서는 그 보관했던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문장이나 이야기를 만들어서 재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학습의 단계다. 총 3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45페이지 해즈 앤 커크 앤 커크 앤 방법. 해즈 앤 커크 앤 커크네요. 예. 해즈 커크 커크 한 사람인가 봐요. 자, 여기 보면 교정적 읽기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정적이라는 건 뭐다? 어떤 특정 문제를 보이고 있는 학생에게 그 문제를 갖다가 교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앞에서 배웠던 그 퍼날드의 방법이라든가요. 아니면 뭡니까? 길링엄의 방법도 다 교정적 읽기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적 읽기 훈련 프로그램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반대라고 하긴 그런데 발달적 읽기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발달적 읽기 훈련 프로그램은 뭐냐면 학생이 적절한 발달 단계에 맞는 읽기 수준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다 발달적 읽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앞에 나오는 퍼날드, 길링엄, 뭐 해즈 앤 커크 앤 커크의 방법이 다 교정적 읽기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학습장애 학생을 타겟으로 만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커크의 읽기 교수법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문자와 음수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게 한다. 앞에 나온 뭐다? 길링엄의 방법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학생의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1단계에 보면 모든 자음과 모음에 해당되는 음소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문자의 낮자의 이름과 소리를 완벽하게 학습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모든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음가에 대한 것을. 앞에 있는 길링엄의 방법과 차이는 뭡니까? 앞에 있는 길링엄의 방법에서는 단순히 단일 음소, 단일 낮자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브라는 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도입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쭉 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느드르 부부 다 쓴 다음에 다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글자가 엄청 많겠죠. 이것을 다 학습하는 것이다. 이 문자의 이름 또는 소리를 다 학습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걸로 갖다가 단어를 만들어서 교사가 제시를 해주면 이것을 갖다가 분절하는 활동, 쪼개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쪼갠 것을 갖다가 다시 합성하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소 분절 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음소 합성 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그 앞에 있는 길리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혼성 활동만 했죠. 분절 활동을 하지 않았고 혼성 활동만 한 겁니다. 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 번째 단계는 또 마찬가지로 똑같죠. 단어 카드를 이용해서 문장이나 이야기, 읽기 활동을 하는 것, 재학습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페이지. 신경학적 각인 읽기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단어 인지를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닌데요.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어 인지가 아니고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확하고 빠르고 표현력 있게 읽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함께 읽기라고 하는 방법과 반복 읽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함께 읽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이 읽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교사랑 학생이 같이 읽는데 교사가 더 큰 목소리로 더 빠른 속도로 읽게 된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더 크고 빠른 목소리로 읽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학생이 점차적으로 유창성이 획득됨에 따라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학생이 더 큰 목소리로 빠르게 읽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3단계에서는 뭐다? 역할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된다라는 거.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 두 번째 있는 반복 읽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계속 읽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경학적 각인 읽기라는 것은 크게 중요성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요, 이게 그 비중을 조금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일부러 그러셨던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는 학습장애라는 것이 이게 많이 발달이 안 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이야기해주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읽기도 굉장히 오래 그 앞에 나온 그 정의와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었고요. 여기 있는 전통적 방법의 단계도 다 암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뉘앙스가 무엇인지, 여기서 학생의 동기를 고려하는 것인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과 관련된 활동하는 것인지 의미와 관련된 맥락적인 활동하는 것인지 요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그 해독 중심 교수법하고 의미 중심 교수법을 나가야 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